first of all, the world knows about two Steve Jobses. Steve Jobs, one was ruthless. A lot of people did a lot of nasty things. Just, fire somebody for no reason and do things that you'd say, how could a human being ever do that? Why does he doesn't have to be that way. And I would never raise a kid to be that way. 뭐 공동 창업자까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It's really easy to imitate the bad parts of Steve, of being an Sized. And a lot of people in Silicon Valley today run companies where they're mean because they think that'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they put Steve Jobs on a pedestal. 뭐야,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질투야. 조금 악평이 조금 있네요. 예. 인성은 안 좋은가 봐요. 이들뿐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학교 동창들은 그를 기만적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또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로 유명한 포춘지에서도 잡스의 무모한 행동이 애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죠. 그리고 이런 외골수의 괴짜스러운 성격 때문에 잡스는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혀서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자신에게 닥친 좌절과 실패, 수많은 비난을 딛고 어떻게 세계를 뒤흔드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히피 문화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볼까요? 저런 분장도 하나 봐. 패션 같은 경우가 진짜. 머리를 길러야지. 스티브 잡스는 히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발을 고수하게 됩니다. 잘 어울린다. 장발 많이 하셨으니까 저때. 네. 그리고 잡스는 이 시기에 히피의 상징이었던 밥 딜런, 비틀즈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Isn't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특히 밥 딜런을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 해적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처럼 히피 문화는 고등학생이었던 스티브 잡스에게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잡스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피 문화에 심취되어 있던 15살 때부터 이것을 하게 되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마약. 예, 15살? 규현 씨가 이렇게 빨리 맞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다고요? 당시 히피들은 내면의 의식을 일깨운다는 명목으로 마약을 즐겼습니다. 에라이 진짜. 때문에 히피 문화를 추종했던 스티브 잡스도 친구들과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게 됩니다. 괜찮나?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수면 부족의 환각을 탐험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또 호기심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정신화학 물질 LSD까지 손댔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얘 왜 그러니 진짜. 하지만 이 시기 최소한의 학업만 이어간 와중에도 예술과 인문학으로 유명한 명문대인 리드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1972년 17살에 리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잡스는 처음부터 학과를 전공하지 않고 인문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는데 특히 히피의 영향으로 동양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대학 수업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 학기만 마치고 자퇴를 하고 맙니다. 교수님, 이제 대학을 그럼 관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뭐 고민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잡스는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그날 이 이력서는 2021년 7월 경매에서 34만 3천 달러. 네? 34만 3천 달러. 네? 4억 원에 팔려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력서가 4억이라고요? 예. 뭘 썼는데?
뭐야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4억이라고요? 뭐 이력서를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는 이미 자퇴했지만 주소를 리드 대학교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한 학기만 다녀서 전공이 없었는데 전공을 영문학이라고 적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이 이력서를 보고 뽑았을까요? 안 뽑죠. 아니 4억에 안 사요 일단 이거를. 왜 그걸 굳어주고 사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였을까요? 테크 관련? 예, 또 전자공학과 디자인 엔지니어를 자신의 특기로 적었습니다. 밑에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취직이 됐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 안 근데 할 저거를 간직했다라는 거는 뽑았다라는 얘기 아닌가? 안타깝게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하. 그런데 어느 날 구인 광고를 보던 중 즐기면서 돈 버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솔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광고를 낸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그 회사가 바로 비디오 게임의 선구자였던 아타리였습니다. 아타리가 뭐야? 우와. 해봤지. 다들 어릴 때 한 번쯤 해본 게임들이죠. 네. 아, 아타리 맞아. 아, 아타리. 예. 잡스는 누가 봐도 히피 문화에 빠져 있는 청년을 인사 담당자들이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죠. 그쵸. 하지만 잡스는 일자리를 주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며 로비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이때 타네요 진짜. 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그를 합격시켜줍니다. 아타리 창업자인 부시네. 덕분에 1974년 19살의 스티브 잡스는 전도 유망한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스의 첫 번째 회사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잡스가 인성이 안 좋은가 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추고 싶다. 회사 동료들은 스티브 잡스의 이 습관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습관? 아 정답. 규현 씨.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예. 물을 안 내려요. 전반적인 그림이나 분위기는 맞는데 규현 씨 오답입니다. 분위기가 맞다고? 그 깨끗하지 않았나 본데? 정답. 체리 씨. 히피면 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더러웠어. 냄새 이거. 냄새 나고. 맞나요? 아 오늘 왜 이러죠? 단반에 맞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정답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 그럼 안 씻었구나. 더러웠다고? 안 씻었어? 예. 회사 동료들이 그를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잘 씻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 아 좋아요 교수님.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들이 그를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잘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히피 생활을 했잖아요. 또 채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식 습관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해로운 체취를 막아주기 때문에 자주 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냄새나는 잡스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를 자르라고 민원까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하지만 잡스를 합격시켰던 부시넬이 해고하는 대신 그를 다른 직원과 마주치지 않는 야간 근무직으로 돌려서 와. 사태를 무마했다고 합니다. 주현 씨,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잡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회사 창업자는 왜 잡스를 계속 일하게 해줬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부시넬은 잡스가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모두가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 프로그램을 잡스는 일주일 만에 자기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서 아무래도 남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높이 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이 엄청났구나 일단 잡스는. 그런데 회사에서 괴짜스러운 행동으로 눈칫밥만 먹던 스티브 잡스에게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잡스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용 게임을 만들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 잡스는 한 인물을 찾아가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을 볼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으라고? 아까 그 잡스 욕한 분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훗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 워즈니악입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고등학교 때 처음 인연을 맺었죠. 당시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혼자 컴퓨터를 설계하고 완성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워즈니악은 친구의 소개로 16살의 잡스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이 사진은 예? 잡스가 21살 때 사진인데 16살 때 만난 이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워즈니악이에요? 오른쪽에 아니에요? 오른쪽입니다. 저 사람도 히피예요? 그렇죠. 워즈니악도 그래서 히피입니다. 잘 맞았나 봐. 아 진짜? 난 저 사람이 스티브인가? 그런데 잡스는 첨단 기술 분야였던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혼자서 뚝딱뚝딱 조립하는 워즈니악을 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워즈니악과의 인연으로 컴퓨터에 발을 들여놓고 준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1인용 게임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은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들어줘. 네, 당장 만들지 않으면 쫓겨날 거야. 예. 보통 게임 제작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렸죠. 근데 잡스는 워즈니악한테 3일밖에 시간이 없어. 어머.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왜 저래?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저래? 당시 워즈니악은 HP의 정식 직원이었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친구의 다급한 요청에 밤을 새서 어머. 3일 만에 게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오진혁 씨 잡기 진짜 한게 없어요? 주니까 되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가 만든 게임은 1인용 게임 분야를 선도하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아마 지원 씨가 엄청 좋아할 영상입니다. 지뢰찾기 이런 거 아니야? 복잡한 게임이야. 이런 게임? 테트리스 이런 거 아니에요? 뭘까? 어머. 이걸 만들었어? 와. 와 이거 이거 진짜.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 어렸을 때 했어요. 다들 한 이거 번에 조구 셔틀이랑 처음 나왔잖아. 조구 셔틀? 조구 셔틀을 만나 이거? 다들 이 게임을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다 있죠? 해봤죠. 그건 좀 다 있죠. 해봤죠. 나봐. 제가 아까 그 전에 멘트 취소합니다. 지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화면 위에 쌓여 있는 벽돌을 탁구공으로 튕겨서 깨뜨리는 컨셉의 개인으로 한국에서는 벽돌 깨기로 이제 유명해졌죠. 이후 이 게임은 아타리의 대표 게임이 되었고 잡스는 워즈니악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그럼 체리 씨 어쨌든 잡스가 이거 뭐 완성한 게 워즈니악 때문인데 뭐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스는 게임을 성공해서 $5,000를 받았었는데요. 워즈니악에게 700불밖에 안 받았다고 거짓말 치고 $350를 워즈니악에게 주고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보상금도 받았는데 그것도 다 혼자 가져갔고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잡스에게 이제 따져봤더니 잡스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했었어요. 이거 보면. 진짜 인성이 안 잡스러운 좋았네요. 짓을 하네요. 아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워즈니악이 알았다면 애플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지금 안 좋은데요, 너무 평이. 이거 그런데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은 어떻게 시가총액 1위의 세계 최대 IT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워즈니악은 처음 들어봐. 두 사람에게 자극을 준 건 바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의 등장입니다.
컴퓨터 광이었던 워지니악은 알테어 8800의 출시 소식을 듣고 이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겨우 5개월 후인 1975년 6월 전설의 발명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떤 컴퓨터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년. 와 이게 뭐예요? 골동품입니다 진짜. 이거.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왼쪽 사진은 워지니악이 발명한 컴퓨터의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에 나무 틀로 만든 키보드 틀과 모니터를 얹으면 오른쪽과 같은 컴퓨터가 완성이 되죠. 이 컴퓨터가 알테어 8800보다 한 단계 앞선 컴퓨터를 개발해낸 것이죠. 사실 워지니악은 이 컴퓨터를 팔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짜로 배포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막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컴퓨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해보자. 이때 잡스는 자신의 차를 판 돈 1,500달러를 가지고 워지니악을 찾아갑니다. 이런 열정에 감동한 워지니악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리고 전자계산기를 판 돈 250달러를 보태서 잡스의 부모님 차고 한켠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1976년 21살의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과 의기투합해서 탄생시킨 회사가 바로 오늘날 기업 가치 1위인 IT 기업인 애플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왜 애플이 된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엄청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잡스가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를 다녔잖아요. 자기가 다녔던 이 아타리라는 회사보다 자기가 만들 회사 이름이 전화번호부에서 더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A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였던 애플을 회사 이름으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1976년도에 있었던 애플의 로고를 보시면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것처럼 컴퓨터계에 내가 혁신이 돼보겠다 이런 뜻으로 애플이라고 지었다는 설도 있어요. 저 때는 안 배워 먹었네. 그때 온전한 그러게요. 애플이네. 내가 봤을 땐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타리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쵸, 뭔가 성격상. 워지니아가 개발한 컴퓨터 잘 팔렸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창업한 후 애플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가정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죠. 그 결과 판매가 된 컴퓨터는 겨우 200대 정도뿐이었습니다. 이거 팔았는데 그래도? 하지만 잡스는 실망하지 않고 곧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판로를 넓히기 위해 몇몇의 컴퓨터 덕후들에게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사용하기 쉬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자고 생각해낸 거예요. 1977년에 출시한 것이 바로 애플2입니다. 과연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2는 키보드와 본체가 합쳐진 개인용 일체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컬러 모니터를 지원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영상을 보니 애플2가 이전 모델과 뭐가 다르죠? 형태가 일단은 그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겉에. 잡스는 여기에 더해 대중을 위한 컴퓨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전략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즐기고 놀 수 있게 컴퓨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을 위한 컴퓨터를 완성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2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짰는데 바로 로고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전 로고와 비교하면 어때요? 한 입 베어 먹었네요.
맛을 봤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 2의 칼라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로고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로고는 애플 2가 출시된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약 21년 동안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싸게 했네. 당시 애플2는 1298달러에 팔렸는데 다른 컴퓨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잡스가 세운 여러 전략과 가성비까지 더해져서 애플2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2의 성공으로 약 창업 5년 만에 스티브 잡스가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당시 자산 평가액은 2억 5,600달러. 2억 5,600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8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너무 좋겠다. 성공을 빨리 했네. 이로써 잡스는 20대 엄청난 와, 말도 안 돼. 거부가 된 것입니다. 와, 20대 2조 원 이상을. 영앤 리치네. 게다가 1980년 12월 12일 처음으로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 당일에 22달러 시작했지만 장이 마감할 때는 29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이후 애플은 총 5차례에 걸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장 초기의 한 주를 따져보면 현재 224주의 가치로 약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와, 한 주예요? 네. 와, 한 주만 갖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와, 연봉이. 한 주가 5,500만 원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2의 성공으로 단숨에 라이징 스타가 됐죠. 하지만 잡스는 이 성공을 마음 편히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애플의 행보를 바짝 쫓아오는 라이벌이 등장한 거죠. 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바로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인 IBM이었습니다. IBM. 당시 애플 2의 성공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커지자 IBM은 1981년 IBM PC를 출시해서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애플 2나 다른 컴퓨터의 경우 독자적인 시스템을 내세워 타사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호환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IBM PC는 타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주변 기기까지도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해 업계에 파장을 줍니다. 그 덕분에 출시 2년 만인 1983년 75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An estimated $14 billion in sales of small business and home computers this year. IBM wants to take a bite out of the Apple computer home market. 이런 IBM의 성공을 본 스티브 잡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질투 나겠죠. 그렇죠. 당시 그의 심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거 설마 손가락이. 아, 진짜? 아, 전 이거 가리키는 건 줄 알았어요. 나도 설마 싶어. 사실 잡스는 IBM의 등장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환영한다는 광고까지 냈습니다. 와. 애플2에 강한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IBM에 밀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2인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회사 밖으로는 IBM의 성장으로 주춤하게 된 스티브 잡스가 회사 내에서도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괴짜스럽고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회사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된 거예요. 당시 잡스는 마음에 들지 않은 팀원이 있으면 바보, 멍청이라고 모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워커홀릭이어서 새벽까지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 오전 7시에 팀 회의를 소집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요즘 시대면은 큰일 나죠. 네, 많이 욕먹었겠는데요. 그렇죠. 직원들이 많이 피곤했겠는데요. 이런 잡스의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팀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90시간? 와, 아니 근데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거 회사 내에서도 이거 그냥 지켜만 본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회사는 고민 끝에 잡스에게 그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날 잡스가 아니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러나서 계속 얘기해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럼 여기서 얘기할게요. 전화로. 전화로 계속. 일단 그는 컴퓨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개발팀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의 팀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차지한 팀은 100만인을 위한 컴퓨터라는 컨셉으로 개발 중이었던 매킨토시 개발팀이었습니다. 그는 이 팀의 유능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애플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작하고 있던 직원들을 새로 영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갑작스럽게 매킨토시 팀으로 영입된 직원들은 하던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스티브 잡스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뭐 성격상 너무 뻔한데. 정답. 지원 씨? 그럼 내가 그거 같이 마무리 해줄게 하면서 다시 그 사업에 들어가요. 그것은 완벽한 오답입니다. 지원 씨. 아, 완벽했는데 오답이네. 정답. 하던 작업을 없애버려요. 정말 안타깝게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그거 나중에 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거부터 해. 지원 씨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씨 오답.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빨리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집어던져요? 그것보다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정답! 혜성 씨. 컴퓨터를 못 전원을 꺼버려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눈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손가락 부러뜨린 줄 알았죠. 아니 이게 두꺼비집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예. 전원을 끈 거예요? 사전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전원을 빼버립니다. 잔인하다 진짜.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원하는 인재들과 매킨토시 팀을 이끌게 된 잡스는 3년 계획이었던 새 컴퓨터의 개발 일정을 1년 반 만에 마치라는 식으로 다그칩니다. 반으로 줄인 거예요? 물론 잡스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직원들은 그와 일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는 잡스를 회사의 골칫덩어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드디어 세상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일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전 컴퓨터와 다른 점을 찾았습니까? 버튼 하나로 한다. 예. 그거 말고 마우스. 예, 바로 마우스입니다. 매킨토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 잡스의 히든 카드가 바로 마우스였습니다. 기존의 PC들은 대부분 검은 화면에 문자를 입력해서 작동하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매킨토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탕화면, 스크롤바, 타이틀바 같은 기술도 이때 갖춰지게 됩니다. 아, 진짜. 뿐만 아니라 잡스는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바로 서체를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에 서체가 처음 여러 개 등장한 게 이때였습니다. 그때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로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대중들한테 좀 통했나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우스가 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우스가 마우스. 완전 키포인트예요. 통했겠죠. 맞아요. 마우스 없는 건 상상이 안 돼. 그렇죠. 1984년 1월에 출시한 매킨토시는 5월까지 7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실용적인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킨토시가 완벽한 컴퓨터라고 생각한 잡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방하지 않고 자신들이 미리 심어놓은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호환성을 내세운 IBM과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가격? 예, 가격입니다. 맥킨토시가 출시됐을 때 가격은 $2,495. $2,495. 1,000만 원이네요. 와, 너무 어떻게 사 비싸다. 그러면. 성능을 높이다 보니 IBM PC가 $1,565에 출시된 것에 비해 약 $1,000 정도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가 맥킨토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셈이죠. 그러네. 주현 씨, 맥킨토시가 대중에게 또 외면당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게 맥킨토시가 미관상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잡스가 아예 쿨링팬을 빼버렸어요. 사실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안 됩니다. 쿨링팬을 뺀다는 게 엄청난 단점이라는 걸 열받으면 안 돼요. 바로 네, 바로 아시죠. 날로 켜놓는 거죠? 그쵸. 그거 없으면. 와. 조금만 사용해도 열이 확 올라버리니까 이런 컴퓨터를 누가 쓰고 싶어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맥킨토시 판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무엇이 생기겠어요? 재고까지 껴안게 됩니다. 재고가 쌓이겠네. 이렇게 회사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래를 위해 맥킨토시 팀을 손봐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이사회가 움직였고 당시 애플의 CEO였던 존 스컬리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인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Jobs steps down as chairman of Apple Computer. 잡스 애플 컴퓨터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와, 해임했네요. 진짜 쫓겨나네요. 이사회에서 한 거구나. 예,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아, 초유의 사태다.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자기 회사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했겠죠. 위기에 빠진 스티브 잡스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넥스트 설립 1년 후 컴퓨터 그래픽 회사 하나를 사들였는데 여기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대성공을 거두며 잡스의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애니메이션? Walt Disney Pictures presents Star Command, come in. Story. Do you read me? the story of two toys. There seems to be 스티브 잡스를 기사회생시킨 건 바로 세계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였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어? The adventure takes off. When 그때 나왔구나. toys come to life. to infinity and beyond. Toy Story. 근데 이 당시에는 애플은 몰라도 토이스토리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럼 잡스가 그 투자한 회사에서 이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는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는 유명한 감독이죠. 예, 이 루카스 감독이 이혼 소송 비용이 필요해서 그래픽에 특화된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부분을 내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잡스는 그 회사를 사들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픽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개발을 하던 잡스가 왜 그래픽 분야의 회사를 매입했는지 궁금하죠. 그러게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인터뷰가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컴퓨터 그래픽에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 싶었어요. 루카스 필름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게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참 그 선견지명이 있어요. 예, 잡스는. 성견지명. 예. 토이스토리는
놀라운 3D 기술력을 선보이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서 3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23억 원을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와, 1조 원 벌었네. 주현 씨, 그 잡스가 토이스토리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개봉 전에 계획한 게 있다면서요. 잡스가 계획했던 건 픽사의 기업 공개였어요. 그러니까 픽사를 주식시장에 내놓으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기업을 공개를 하더라도 무슨 성과가 있을까? 이제 무슨 이게 잘 팔릴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재무 담당자는 14달러의 공모가를 제안을 했는데 잡스가 22달러로 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공모 1시간 만에 49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잡스는 다시 12억 달러의 주식을 보유한 부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달러. 와. 그리고 이 시기 넥스트 컴퓨터의 실패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회사에도 희망이 찾아오는데 바로 애플이 잡스의 복귀를 요청한 거예요. 와, 왜? 교수님, 메모책 이렇게 자를 땐 언제고 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특별하고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경영 전략으로 이익 창출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은 계속됐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출시되면서 윈도우를 탑재하는 IBM 컴퓨터가 인기를 끌자 적자를 면치 못하던 애플은 결국 1997년 9월 1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820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파산까지 90일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애플은 윈도우 95에 대항할 운영체제로 잡스가 개발한 넥스트 스텝이라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애플의 복귀 요청에 잡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들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네 이런 식이야? 오케이. 뭐 조건을 또 달겠지. 근데 본인이 만든 회사다 보니까 호락호락하게 가지는 않을 거야. 근데 애착이 많았을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애정이 맞아, 있어서. 잡스는 고민 끝에 1997년 12년 만에 42살의 나이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CEO로 다시 복귀하면서 받은 연봉이 화제였는데 단돈 1달러만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CEO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만 14년간 받은 연봉이 14달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스가 진짜 이 돈만 받았을까요? 사실은 이런 연봉을 받았던 건 성과급 등 부가적인 돈을 따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애플이 넥스트 컴퓨터를 사는 대가로 현금 약 1억 2천만 달러와 애플 주식 3억 7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많이 받았네요. 진짜 갈만하네요. 1달러만 받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한 번에 확 땡겨 받고 그냥. 연봉은 포기한 거예요. 연봉은 됐어. 뭐야. 그렇다면 애플로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해고. 맞아. 예. 칼자루를 휘둘렀다고 들었어요.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예. 당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제품 중 30%는 매우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외 70%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꽤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사람들에게 썩은 사과라고 불릴 만큼 품질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잡스가 12년 만에 돌아온 애플에서는 각종 주변기 기기 등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세상을 바꿀 제품을 내놓으려면 하나에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제품군을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잡스는 제품 라인업을 축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결과로 3,000명 이상이 해고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차 없는 잡스의 행동에 직원들은 그와 함께 마주치기를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꺼렸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퀴즈. 애플의 직원들이 잡스와 가장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 정답. 이거는 너무 뻔한 규현 거 씨. 아니야?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체하잖아요. 근데 가서 또 잔소리를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식당, 구내 식당, 뭐 식당인 거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아니죠? 지원 씨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엘베야? 아 근데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거기 조용하잖아요, 심지어. 자,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기 싫어한 곳은 엘리베이터였잖아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 잡스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항상 회사 사장님 뭐야? 하는 일이 회사에 도움이 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압박 면접이다. 짧은 시간 동안. 그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넌 해고야. 너 해고야. You're fired.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안 마치고 싶겠다. 진짜. 다들 걸어 다녀야죠. 네, 계단 다녀야죠. 계단을 다녀야죠. 게다가 스티브 잡스는 면접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면 무례하게 구는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잡스가 면접 보는 상황을 재현한 대화가 있는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읽어줄래요? 제가 잡습니다. 뭘 잡아요? 면접자. 네. 전 잡습니다. 네. 몇 살 때 동정을 잃었나요? 뭐라고요? 수천광인가요? 당황. 마약은 몇 번이나 먹어봤나요? 아니 뭐 그럼 면접 맞아요? 나 이거 일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일어서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무슨 면접 질문이 아닌데? 잡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벌금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허, 이거는 좀. 체리 씨가 또 알고 있는 또 다른 그 일화가 또 있다면서요? 네, 있죠. 많죠. 그리고 잡스는 원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둘 사이에 딸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잡스는 자기 딸 아니라고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딸이 소송을 걸고 자기 친딸이라는 걸 밝혀지고 나서야 네. 그때 이제 양육비를 받게 된 거죠. 엄청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진짜. 스티브 잡스는 비정한 워커홀릭의 면모로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애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애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기로 하죠. 이때 스티브 잡스가 시도한 첫 번째 혁신은 바로 브랜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 위해 이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인가?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일. 슬로건을 만들자. 예, 맞습니다. 잡스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발생하는 간결한 그 한마디 Think Different에 매혹되게 됩니다. 이 광고를 통해 잡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애플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주현 씨, 잡스가 저런 슬로건을 만든 이유가 또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잡스가 IBM을 겨냥해서 이런 슬로건을 만든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 IBM의 슬로건이 Think였거든요. 진짜?
애플이 IBM을 꺾고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think가 아니라 think different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잡스의 성격을 봐도 이럴 만한 가능성도 있다. 그럴 사람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회사와 제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자신의 이미지까지 새롭게 브랜딩했습니다. 잡스는 애플에 복귀하고 1년 후인 1998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정 터틀넥,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고수하게 됩니다. 혜성 씨네요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지? 스티브 잡스가 검정색 터틀넥을 입게 된 계기는 직원들에게 이것을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직원들한테 무엇이 안 했을까? 정답. 최리 씨. 직원들이 반대한 거죠. 그렇죠. 유니폼? 단체복을, 회사복을. 최리 씨. 어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니폼을 제안했다고요? 예. 근데 스티브 잡스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왜 유니폼 그런 거를? 틀에 박히기 싫다면서. 잡스는 단결을 위해 유니폼을 입기를 바랐지만 직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잡스답지 무산됐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 유니폼을 만든 거예요? 잡스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친분이 있던 유명 디자이너가 그럼 너만의 유니폼을 만들어줄게 하고 잡스만의 유니폼으로 수백 장 검정 터틀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부터 잡스는 똑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Don't bother me, I'm working. Don't bother me, I'm working. Don't bother me, I'm working. 아니 근데 그러면 잡스는 평소 다닐 때도 저렇게 입고 다녔어요? 저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와. 그런데 잡스의 이런 선택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잡스의 개성이 강조되면서 자신 스스로가 애플의 가장 좋은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오, 맞아요. 딱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애플이 단순하고 합리적인 브랜드라는 것을 CEO의 옷차림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잡스는 애플의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한 혁신을 밑거름 삼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역작을 만들어냈죠. 애플을 창업한 후인 1980년대 초반 스티브 잡스는 도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풍경을 목격하는데 일본인들이 헤드폰과 연결된 휴대용 플레이어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의 일상엔 이미 변화가 시작됐고 이 모습을 지켜본 잡스는 열광을 하게 됩니다. 히피 시절부터 워낙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수많은 음악을 작은 기기에 담는 상상을 해왔는데 그 상상이 일본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1년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컴퓨터를 개발했을까 세안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잡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템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는데 이때 스티브 잡스가 일으킨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새로운 음악 시장의 개척입니다. Check it, quick, rewrite it, plug it, play it, burn it, rip it, drag it, drop it, zip and zip it, lock it, fill it, curl it, find it, view it, code it, jump and lock it, surf it, scroll it, pose it, click it, cross it, crack it, switch, update it, name it, read it, tune it, print it, scan it, send it, 아이팟입니다. touch it, bring it, pay it, watch it, 맞네, 아이팟이. format it, 초창기구나. 다들 이게 뭔지 알죠? 예.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예뻐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뻤습니다. 교수님 사실 당시에 이미 MP3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아이팟이 이렇게 혁신적인 평가를 받은 거죠? 그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팟이 음악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의 중심엔 아이팟과 함께 선보인 애플의 음악 서비스 스토어인 아이튠즈가 있었죠.
아이튠즈에서는 한 곡에 99센트로 노래를 구입해서 들을 수가 있었죠. 워크맨 시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구입해야 했고 MP3 시대에는 뭘 구입해야 됐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복제품,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았죠. 소리바다.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음악 시장은 늘 비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음악 스토어를 통해서 음악을 구입해 소비하는 새로운 온라인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 출시된 1세대 아이팟은 얇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해 무려 1000곡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통해 성공적인 복귀를 알림과 동시에 혁신가로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애플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아이팟이다. 애플의 놀라운 기술과 전무후무한 사용 편의성, 근사한 디자인이 결합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누군가 애플이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궁금해한다면 나는 아이팟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스티브 잡스는 21세기를 창조한 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획기적인 아이템을 선보이는데 혹시 다들 뭔지 짐작이 갑니까? 아이폰. 예, 스티브 잡스가 이룬 세 번째 혁신은 바로 세상에 없던 휴대폰의 발명입니다. 저 처음 나온 아이폰을 못 써본 아이들도 있겠죠, 요즘은? 그렇죠. 아이폰이 공개되자 전 세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전화기라면서 아이폰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스마트한 기술에 있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다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휴대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죠? 폴더폰이었죠. 예. 슬라이더 폰. 또 키보드 자판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휴대폰은 숫자와 문자를 누를 수 있는 키보드가 있었잖아요. 화면을 반 정도를 가리고 있었죠. 맞아요. 아이폰은 키보드가 없는 터치 스크린으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는 일체형으로 적용을 합니다. 잡스가 추구했던 얇고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이 진짜 예뻤어. 아이폰을 파격적인 아이템으로 인식시킨 또 하나의 기술은 다양하고 간편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이폰은 세계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했던 문서 관리나 게임 등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게 됐죠. 이후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선보이면서 매년 발전과 혁신을 선보였고 그 결과 2011년 애플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올려놓은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끝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일궈낸 스티브 잡스. 하지만 이런 잡스가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 예, 바로 췌장암입니다. 제일 고통스럽다는데. 스티브 잡스는 2003년 10월 처음 췌장암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병사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79kg의 몸무게가
9kg까지 줄어든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큰 우려와 걱정이 이어졌죠. 말라가요 점점.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오시는데 너무 수척하신 거예요. 예. 암 진단을 받자 주위에서는 즉각 수술 받을 것을 권유를 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수술을 거부합니다. 왜? 대신 채식과 단식을 하고 대체의학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암 진단 9개월 만인 2004년 7월 종양이 더욱 커져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라 완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잡스는 죽기 전날까지도 현 애플의 CEO인 팀 쿡을 불러 애플이 출시할 다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픈 와중에도 일 생각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끝내 56살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맙니다. The man responsible for transforming a garage startup to a $65 billion industry leader has died. 언론에서는 이런 그의 죽음을 기리며 만평을 쏟아냈는데 스티브 잡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역사를 바꾼 혁신가라 불린 에디슨과 인사를 하고 있죠. 너도 이제 우리처럼 위인의 대열에 합류했구나. 네.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잡스를 반겨주는 모습에서 스티브 잡스 역시 한 시대를 변화시킨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 재산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공식적으로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출마할 당시 그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부동산, 현금, 채권, 채무 포함해서 모두 9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2조 3,6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등극하면서 동시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부자인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죠. 그러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부자이자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의 가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 가문의 부의 신화, 그 시작은 트럼프의 할아버지 프레드릭 트럼프가 1885년에 독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오면서 시작합니다. 아, 그럼 독일계 미국인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됐네. 몰랐네요. 이민 초창기 트럼프 할아버지는 이발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가 모은 돈으로 1891년 시애틀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을 했죠. 일단 식당의 위치가 재밌습니다. 홍등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1층에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공간이고 2층에는 레이디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레이디룸이요? 네, 레이디룸. 숙녀방? 한마디로 성매매를 하는 태폐적인 분위기의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식당에서 그런 걸 한다고요? 예. 자,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1918년 알코올 중독과 스페인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2살에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 뉴욕에서 독립주택을 지어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트럼프 아버지는 뉴욕에서 무려 2,500채의 주택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백만장자가 된 거죠. 열심히 하셨네요.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아버지 덕분에 트럼프는 뉴욕에서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어머니 메리 트럼프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어디에 있을까요? 맨 왼쪽 아니에요? 왼쪽? 눈썰미 좋습니다. 바로 왼쪽입니다. 닮았네. 지금이랑. 아직도 그 네, 캐릭터가 있는 것 닮았어요. 같아요. 뭔가 캐릭터가 있어요. 네. 딱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 나네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 퀴즈 타임. 트럼프의 아버지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공사장에 데려가 이 일을 시켰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정답. 혜성 씨? 너의 손으로 직접 뭔가 지어봐 하면서 벽돌 나르기를 시키지 않을까요? 애기들한테요? 막 넣어도. 애기들한테요? 그래도 약간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혜성 씨 일단 오답. 아, 정답. 규현 씨. 이게 어쨌든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알아야 된다. 돈을 네가 직접 줘라. 이 어린 애들한테 hen찰? 규현 씨 오답입니다. 공사장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는 좀 돈이 되는 얘기죠. 돈이 되게. 정답. 혜성 씨. 공사장에 떨어져 있는 그 부품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팔게 하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고철, 낭비 안 되게. 폐지. 빈병, 못 이런 것들을 주게 해서 재활용하거나 얘다 팔게 한 거예요. 트럼프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을 아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 검소하셨구나. 예.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돈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아버지가 경제 교육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트럼프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아, 여자 문제. 인성교육이 안 됐나?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악명이 굉장히 자자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우장이었구나. 악동. 예, 악동. 유별난 성질머리로 동네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학교에서는 여학생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크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고를 친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음악 선생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멍이 든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요?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2학년 때 나는 선생님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일이 있다. 어리석게도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그 사건을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자립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며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을 알리고자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일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아버지가 학교 이사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수습을 하고 아들이 내쫓기지 않도록 이게 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아들의 망나니 짓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대체 어떤 조치였을까요? 자가격리 시켜요. 자가격리. 학교를 안 보내요.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13살이 돼서 중학교에 진학할 시기에 일반 학교가 아닌 군사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1959년 13살의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는 군사학교에 보내 트럼프를 길들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수님, 그 뉴욕 군사학교는 뭐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 이게 이름이 군사학교이다 보니 국가가 세운 이 사관학교랑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뉴욕 군사학교는 군대식 교육을 도입한 기숙형 학교입니다. 1년에 한 3만 불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3년만 다녀도 지금 1억 5천이에요. 네, 비싸요. 너무 비싸요. 트럼프는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 리더십 기술 그리고 경쟁심을 높이는 자세를 배웠고 이것이 훗날 자신의 성공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와 뉴욕 군사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그가 경쟁심이 넘치는 리더라고 기억하기도 했죠. 뉴욕 군사학교에서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낸 트럼프. 이제 군사학교 졸업 후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아빠의 길을 따라가는 예, 거예요. 촉이 좋습니다. 예, 아버지를 따라 부동산 업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10대 시절에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부동산업 전반에 관한 과정을 보고 배우면서 부동산업에 꽤 흥미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8살에 뉴욕 포덤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영 공부를 시작한 트럼프는 2년 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펜실바니아 대학 경영대인 와튼 스쿨에 편입하게 됩니다. 경영학 중에 그 명문 중에 명문. 세계적인 명성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또는 워렌 버핏 여기서 다녔어요. 와, 둘로 끝났는데? 트럼프까지. 와, 3명. 와, 돈이 다 많은 사람이잖아. 다 부자. 트럼프가 와튼 스쿨에서 부동산 개발학과 첫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이 과목을 왜 수강했냐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저는 뉴욕 부동산 업계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신문에 만화나 스포츠 기사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연방주택관리국의 저당권 상실 명단을 살펴보곤 했다.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다가 저당권을 잃은 건물의 목록을 살피는 취미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노린 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남달랐네.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남달랐죠, 혜성 씨 말대로. 그러니까 다들 놀 때 안 놀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네요. 저당권 상실 명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정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건물들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이 건물에서 빨리 손을 떼고 싶어 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건물들을 매우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당권 상실 리스트를 보던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1,200가구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800가구나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 있었고 건축업자가 망해버려서 정부가 저당권을 압류해버린 상황의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척 싼 값에 아파트 단지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아파트 단지를 아버지와 함께 6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돈은 현재 가치로 620억 원. 자, 트럼프는 아파트 단지를 인수한 후 제일 먼저 이 작업에 착수합니다.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무려 80만 달러를 들여서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큰 돈이네. 그리고 트럼프는 신문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홍보합니다. 90달러부터 시작. 그렇게 써 있습니다. Monthly rental includes free 2 swimming pools, cabana club, electric, gas, heat, hot water. 아니 90달러인데 수영장이 2개가 딸려 있다고요? 네. 공동으로 쓰는 거. 조건이 좋은데요? 네. 당시 신시내티에는 부동산 광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사람들이 관심과 함께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지 전체를 임대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단하다. 이후 트럼프는 이 아파트 단지를 1,200만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아까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600만 달러. 그러니까 2배가 되는 돈을 번 것이죠. 매로. 크리스 씨, 그러면 트럼프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부동산 사업에서 되게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트럼프 입으로도
내가 최초 벌인 큰 사업이다, 성공했다 이런 자랑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빠 찬스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에서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자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체를 둘째 아들인 트럼프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1971년 트럼프는 25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대. 그러면서 기업명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으로 짓게 됩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성을 딴 트럼프 기업의 CEO로 등극하게 된 거죠. 대단한 걸? 자, 트럼프는 이후 기업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갔고 그 덕분에 1973년 27살의 나이의 아버지로부터 뉴욕에서 관할하는 14,000여 채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트럼프가 소유한 뉴욕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한 $2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달 월세만 47억 원 정도를 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성공의 시드머니가 되었죠. 그냥 만족하고 살 법도 한데 뭔가를 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트럼프 앞에 어느 날 뜻밖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73년 10월 트럼프 기업이 공정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공정주택거래법 위반? 트럼프 기업이 법무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소를 당한 이유. 예, 알 것 같아요. 정답. 유현 씨. 어쨌든 이분은 그 어린 시절부터 이런 광고 같은 쪽으로 홍보를 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과대 광고를 한 거 아닐까요? 좀 허위 광고를 했다라고 해서 신고받은 거 아닐까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혜성 씨.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혜성 씨 오답입니다. 힌트를 드리죠.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이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운동이었죠. 인권 운동. 설마. 정답. 지원 씨. 공정이라는 단어가 힌트면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백인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지원 씨 정답입니다. 오, 예. 인종 차별을 한 거구나. 네. 트럼프 기업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바로 흑인에게 아파트 임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었구나.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ging discrimination against blacks in apartment rentals, brought suit in federal court in Brooklyn yesterday against the Trump Management Corporation. The government contended that Trump management had refused to rent or negotiate rentals because of race and color. 그렇다면 이런 고소 내용에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마음이야. 내가 진 건물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뭐 이러라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거네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집세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을 임대하는 건 집주인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소송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흑인 신문에 임대 광고를 싣고 빈 아파트의 일정량을 입주자의 수입에 상관없이 먼저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앤더슨 씨, 네. 그 트럼프 집안에 실제로 인종차별주의자로 의심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로? 네.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920년도에 KKK라는 그런 그룹에 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설마. 1927년에 1000명의 KKK 단원들이 뉴욕 퀸즈에 모여 파시스트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트럼프 아버지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빠가? 어머. 이름이 있는 건가? 그렇죠. 체포됐어. 프레드 트럼프. 그러네.
그런데 또 어떤 수로 또 금방 풀리고. 몰랐어요. 오, 소름. 그러던 1975년 29살 경에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대형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맨해튼은 뉴욕 중에 뉴욕으로 불리는 곳으로 월스트리트와 UN 본부가 자리한 뉴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계획한 사업은 바로 한때는 유서 깊은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낡을 대로 낡아버린 코모도 호텔을 호화스러운 새 호텔로 변신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코모도 호텔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자가 너무 심해서 수년 동안 재산세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세금 미납액만 60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런 다 망한 호텔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니? 네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코모도를 사겠다는 발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갑판에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코모도 호텔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뉴욕 중심가인 42번가와 파크 애비뉴에 위치하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최고네요. 위치상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복판.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을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호텔을 1,000만 달러에 구입하고 적어도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통 유리창으로 바꿨네요. 요즘 건물 같아요, 그냥. 트럼프는 건물을 벽 대신 반사력이 좋은 유리로 둘러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42번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호텔 내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호텔을 경영해 본 적이 없었던 트럼프는 이 호텔을 경영할 적임자를 찾게 되었겠죠. 그런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기업은 거대 호텔 체인 중에 하나였던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각종 회의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하얏트 호텔 입장에서도 아직 뉴욕에 간판을 내걸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죠. 이렇게 트럼프와 하얏트 호텔의 계약이 성사됐고 옛 코모도 호텔은 1980년 9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오픈한 첫날부터 대호왕이었다고 하는데요. 1974년 코모도 호텔은 룸 하나당 하룻밤의 평균 20달러를 좀 넘었고요. 개장 후에는 한 115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와, 다섯 배. 네, 맞아요. 그리고 7년 후에 연간 총 수익이 3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397억 원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아주. 이렇게 도시 흉물로 남아있던 낡은 호텔을 뉴욕의 거대 호텔 체인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트럼프는 다음 세대의 젊은 사업가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얏트 호텔을 성공시키고 많은 이익을 얻는 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체 뭘까요? 시드머니죠, 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디어. 바로 뉴욕시로부터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그것도 무려 40여 년간이나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감면을 받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자, 그런 일을 알기 위해서는 뉴욕이란 도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970년대 뉴욕은 높은 범죄율로 악명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1975년 뉴욕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은 15만 건이 훌쩍 넘을 정도였어요. 위험한 도시였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뉴욕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문제가 되자 뉴욕에 거주하던 수많은 중산층 주민들이 교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트럼프에게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대가로 건설, 서비스업 이런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다. 이게 트럼프의 명분이었죠. 그럼 우리가 이 침체된 뉴욕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경제적으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럼 세금 감면으로 혜택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16년 뉴욕시 재무국이 분석한 결과로는 감세액은 1983년 630만 달러, 2016년에는 178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모두 합하면은 현재 가치로 우리 돈 약 4,7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세금 감면 액수가요? 액수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었으면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엄청난 감면에도 뭐 다들 가만히 있었나요? 한 지역 의원이 이를 두고 세기의 세금 거래라고 했을 만큼 이 엄청난 혜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뻔뻔했겠죠. 다시 한번 하시죠. 뉴욕 내가 살려줬는데 직원들을 몇 명을 고용했어 나 때문에. 내가 다 했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금 감면 혜택 논란에 대해 묻자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People ask me, how is it that you got 40 years of tax abatement? And I'd always say, because I didn't ask for 50. And it was very, very, very simple. 이렇게 오히려 불만스러운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길게 받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결국 뉴욕의 하얏트 호텔은 트럼프의 성공작으로 남았고 이때 받은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이후 벌어질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에도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첫 대형 재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시키는 동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7년 4월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와 결혼을 한 주인공은 트럼프보다 3살 어린 체코 출신의 모델 이바나 젤리치코바였습니다. 모델 참 좋아해. 체코에서 태어나 스키 선수로 활동하다가 캐나다에서 모델로 활동했던 이바나는 1976년 트럼프와 첫 만남 후 다음 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하남 에릭, 장녀 이반카, 이 3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후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완벽한 가장의 이미지로 미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바나하고 완전 셀럽 부부였습니다. 매스컴 얼굴을 비치는 일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유명한 커플. 뉴욕에서 로열티 커플. 파워 커플. 그렇죠. 이렇게 결혼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대형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장식한 트럼프는 1983년 11월 뉴욕 한복판에 놀랄만한 대형 건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명소 중 하나이자 트럼프의 시그네처와도 같은 건물이죠. 바로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 타워를 줘? 트럼프 타워는 높이 202m, 58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로 야, 이게 뷰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였던 뉴욕 한복판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았던 곳입니다. 무조건 호화스럽게 다 지어요. 방금 져요. 방금. 다 골드. 이 트럼프 타워야? 번쩍번쩍하네요. 진짜금? 타워를 지을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 1,500만 달러, 공사비로 약 2억 달러를 투자했죠. 얼마나 비쌀까? 저 위치가.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 타워를 뉴욕 어느 건물보다 높이 올리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1983년 당시만 해도 트럼프 타워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위해 주변 건물의 공중권까지 함께 매입해버려요. 아, 맞다. 무엇인지 알겠죠? 그게 뭐야? 건물 위에. 예, 토지와 건물의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같은 조치로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트럼프 타워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와, 똑똑하다.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83년도에 타워를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으면 거기 뭐 들어가 살려면 돈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이렇게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지원 씨가 질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좀 있으신가 26년 봐요. 활동하셨어요. 아, 그래요? 연예계 활동만요. 가늘게, 가늘게. 당시 아파트 분양 가격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최고 1,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원 씨 158억 원. 와, 집 하나가요? 예. 그 당시에?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당시 거물급 유명 인사들이 트럼프 타워에 거주하기도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 오. 브루스 윌리스, 또는 유명한 분 마이클 잭슨, 와우. 그리고 최근에는 축구 스타 호날두가 2차례나 여기서 계약을 했고요. 확실한 게 거기 살고 계시면 좀 있다, 돈 좀 있다, 좀 성공했네 이런 기분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트럼프 타워가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데는 트럼프의 판매 전략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타워 내 아파트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이 방법을 썼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경매. 경매 오답. 정답. 크리스 씨. 트럼프는 자기 애가 강해요. 여기 들어오시면 나랑 식사 하루권. 워런 버핏이에요? 예, 워런 버핏 같이. 거기 마이클 잭슨도 사는데 누가 트럼프랑 식사하겠어요? 트럼프 마니아들 또 있으니까. 크리스 씨 오답입니다. 이제 수요자들을 안 달라게 해야 되잖아요. 아, 정답! 혜성 씨. 지금 입주가 거의 끝났고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매진 입박. 매진 임박. 오늘 마지막이다. 지금 한 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혜성 씨 오답이라고 하지만 90% 이상 근접을 했습니다. 역발상. 역발상? 팔려고의 역발상. 정답. 지원 씨. 팔려고의 역발상은 안 파는 거죠.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아니 팔려고의 역발상이면 안 파는 거죠. 아니 지어놓고 안 팔았나? 그런 거지. 자, 이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트럼프 타워에 이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구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대기 명단에 좀 기록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파트가 사기 힘든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트럼프는 알게 된 거예요. 결국 트럼프 타워는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폭등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뉴욕에서 거침없는 성공 가도를 달린 트럼프는 1980년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제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트럼프의 이목을 사로잡은 새로운 사업이 뭐였을까요? 새로운 사업? 카드. 신용. 진짜? 카드예요? 트럼프 카드. 에이. 가짜는 맞았습니다. 카지노. 예, 카지노. 바로 카지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카지노 사업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뉴욕을 떠나 아틀란틱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77년 동부 지역에선 유일하게 아틀란틱 시티가 도박을 합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1982년 카지노 허가권을 따낸 후 Okay, now is the time, folks. Go ahead. 1984년에는 트럼프 플라자 호텔 카지노를 1985년에는 카지노 트럼프 캐슬을 개장하면서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트럼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플라자가 198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800만 달러. 트럼프 캐슬이 198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2억 6천만 달러. 트럼프는 카지노 사업으로만 수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사업 영역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말하라고. 와, 무슨 리조트는 이렇게 화려해? Donald Trump bought the Eastern Shuttle for a price tag of $365 million. Wow. 진짜 트럼프 제국이네. 대박이다. 대단한데? 알면 알수록 대단해.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1987년 그의 성공의 기술을 집약한 책 한 권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Art of the Deal. 그거 베스트셀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사업 노하우와 성공 전략들을 공개하죠. 이 책은 출간 당시 32주간 뉴욕타임즈 논픽션 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미국에서만 최소 500만 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박 쳤다. 그로 인해 트럼프는 트럼프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재기의 기술,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 등을 포함해서 모두 19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화려하게 빛날 줄만 알았던 트럼프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결혼 생활이 파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아내 이바나 몰래 17살 연하의 배우 말라 메이플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는 1987년 거래기술 출판 기념회장에서 말라를 만나 첫눈에 반한 이후 두 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89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온 스키장에 말라를 불러들였고 결국 그들의 분류는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그냥 논 거라고요? 와. 야. 이렇게 불륜이 발각되면서 트럼프는 1991년 이혼을 합니다. 이후 1993년 말라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그의 12월 2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와우. 뉴욕의 부동산 왕에서 카지노의 제왕을 거쳐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새로운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건 바로 쇼 비즈니스 사업이었습니다. 쇼. 트럼프는 먼저 1996년 미스 USA 조직위원회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인수해서 미녀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 미니 대회? 트럼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1999년에는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라는 모델 회사까지 세우게 돼요. 야. 트럼프는 이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 결과 매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그쪽 사업에서도 수완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모델 사업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24살 연하의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 멜라니아와 만나게 된 것이죠. 훗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도 하는 멜라니아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당시 트럼프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던 한 지인이 패션 위크 파티를 주최했고 그 자리에 멜라니아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1998년 11월 파티에서 처음 만났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바람을 피우면서 두 번째 부인 말라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005년 트럼프는 세간의 뜨거운 화제 속에 멜라니아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